다음 날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자신과 위컴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제인은 놀라움과 걱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다하시스가 빅리 씨의 친구로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일 거라고는 믿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그렇게 호감 가는 인상을 가진 위컴 씨의 말을 의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위컴 씨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실제로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제인의 연민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제인은 두 사람 모두를 좋게 생각하고 각자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쓰며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단순한 오해나 사고라고 믿기로 했다. 둘 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야. 제인이 말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누군가가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인을 짐작하기엔 너무 정보가 부족해. 정말 그렇네. 그런데, 제인, 혹시 그 누군가에 대해서도 좀 좋게 말해줄 수 있을까? 안 그러면 결국 누군가는 나쁜 사람으로 남게 되잖아. 마음껏 웃어도 좋아. 그래도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아.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다하시씨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야. 아버지가 돌봐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람인데 말이야. 말도 안 돼. 기본적인 인간성만 있어도 그런 짓은 못해. 자기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다하시 씨와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그렇게 잘못 보고 있었을 리는 없잖아. 난 오히려 빅리 씨가 속았다는 걸 더 쉽게 믿을 수 있어. 위컴 씨가 어젯밤에 나한테 한 얘기는 너무 구체적이었거든. 이름 사실 전부 자연스럽게 나왔어. 거짓이라면 다하시 씨가 반박해야지. 게다가 위컴 씨 얼굴엔 진실이 드러나 있었어. 정말 어려운 일이야. 혼란스러워.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아니야. 뭘 믿어야 할지는 딱 정해져 있어. 제인이 확신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다. 만약 빅리 씨가 정말 속은 거라면 그 일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큰 충격을 받을 거라는 것. 그때 두 사람은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다 자신들이 방금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등장으로 불려 들어갔다. 빅리 씨와 그의 자매들이 네터필드 저택에서 열릴 무도회에 직접 초대하러 온 것이었다. 무도회는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해졌고 그동안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행사였다. 두 자매는 제인을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가워하며 오랜만에 만난 걸 마침 몇 년 만인 양 호들갑을 떨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끊임없이 물었다. 하지만 가족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베넷 부인을 피해 다녔고 엘리자베스와도 몇 마디 나눴을 뿐이며 다른 가족들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갑작스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둘러 떠났다. 빅리 씨조차 그들의 민첩한 움직임에 놀랄 정도였다. 마치 베넷 부인의 환대에서 도망치려는 사람들 같았다. 네터필드 무도회 소식은 베넷과 여성들 모두에게 즐거운 소식이었다. 베넷 부인은 이 무도회가 자신의 큰딸을 위해 열리는 것이라고 여겼고 특히 빅리 씨가 직접 초대해줬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했다. 제이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빅리 씨의 따뜻한 관심을 받을 걸 상상하며 기뻐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와 함께 춤을 많이 추는 걸 기대했고 그 과정에서 다하시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캐서린과 리디아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기대기보다는 단순히 무도회 자체에 들떠 있었다. 물론 두 사람도 위컴 씨와 반이 춤추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그가 유일한 파트너는 아니었기에 큰 상관은 없었다. 무도회는 그 자체로 흥분되는 일이었으니 말이다. 메리조차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전 시간을 혼자 쓸 수 있다면 저녁에 참석하는 건 괜찮아요. 가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저는 누구나 여가와 오락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엘리자베스는 무도회 이야기에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평소엔 굳이 말을 섞지 않던 콜린스 씨에게도 물었다. 빅리 씨의 초대를 받으셨는데 참석하실 생각이세요? 그리고 혹시 춤도 추실 건가요? 예상과 달리 콜린스 씨는 전혀 어리낌이 없었고 대주교나 캐서린 드버그 부인에게 꾸중 들을 걱정도 없다고 했다. 걱정 마세요. 이런 무도회는 성실하고 존경받는 청년이 좋은 사람들을 위해 여는 행사이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 춤추는 걸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녁 동안 제 사촌 아가씨들과 모두 한국식 추고 싶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아가씨. 첫 두 곡은 꼭 저와 함께 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인이 오해하지 않고 제 진심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다. 분명히 위컴 씨와 첫 두 곡을 함께 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대신 콜린스 씨라니. 이번만큼은 그녀의 명랑함이 완전히 잘못된 타이밍에 나왔다. 어쩔 수 없었다. 위컴 씨와의 행복한 순간은 조금 더 미뤄야 했고 콜린스 씨의 정을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콜린스 씨의 친절과 정중함은 오히려 더 불쾌하게 느껴졌다. 무언가 더 큰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그녀는 콜린스 씨가 왜 자신을 특별히 대하는지 눈치채기 시작했다. 하운스퍼드 목사관의 여주인 자리를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로징스 저택에서 더 나은 손님이 없을 경우 카드 게임을 채우는 4명 중 1명으로서도 괜찮다고 여기는 듯했다. 이 생각은 곧 확신으로 굳어졌다. 콜린스 씨가 점점 더 엘리자베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녀의 재치와 생기 넘치는 성격을 어설프게 칭찬하려 애쓰는 걸 보면서 말이다. 엘리자베스 본인도 이런 관심이 기쁘기보단 당황스러웠지만 곧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의 결혼 가능성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런 눈치를 굳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진짜로 청혼하지 않는다면 괜히 말 꺼내봐야 언쟁만 생길 게 뻔했기 때문이다. 콜린스 씨가 아직 고백한 것도 아닌데 먼저 말 꺼내서 다툴 필요는 없었다. 만약 랩터필드 무도회가 준비할 일도 이야기할 거리도 아니었다면 베넷과의 어린 딸들은 그 시기에 정말 한심한 상태였을 것이다. 초대받은 날부터 무도회가 열리는 날까지 연일 비가 쏟아져 메리턴 마을에 한 번도 갈 수 없었다. 이모도 못 만나고 장교들도 못 보고 새로운 소식도 들을 길이 없었다. 무도회용 구두 장식조차 대신 보내서 사오게 해야 할 정도였다. 엘리자베스조차 위컴 씨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가 날씨 때문에 계속 막히는 상황에 짜증이 날 뻔했다. 그리고 캐서린과 리디아에겐 화요일 밤 무도회가 아니었다면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의 그 지루한 나날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애터필드 응접실에 들어서자 붉은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여러 모여 있는 가운데서도 위컴 씨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당연히 와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혹시 안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런 확신을 의심케 할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 차려입었고 들뜬 마음으로 위컴씨 마음속 남은 공간을 정복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오늘 저녁이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끔찍한 의심이 떠올랐다. 혹시 벙이 씨가 장교들을 초대할 때 다하시 씨의 비위를 맞추려고 일부러 위컴 씨만 제외한 건 아닐까? 물론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위컴 씨가 오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다. 이 사실은 리디아가 잽싸게 달려가 물어본 댄니 씨의 입에서 전해졌다.
그는 위컴 씨가 전날 일이 있어 런던으로 떠났으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글쎄요. 그분이 지금 시기에 굳이 떠날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어떤 신사분을 피하고 싶지 않았다면 말이죠. 이 말은 리디아는 듣지 못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분명히 들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설령 처음의 추측이 완전히 맞는 건 아니라 해도 위컴 씨가 오지 못한 이유가 다 시씨 때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순간적으로 실망감이 밀려와 다하시 씨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그가 곧 다가와 정중하게 말을 걸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가까스로 예의를 지키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다하시 씨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은 위컴 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는 그와의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곧장 돌아섰으며 그런 기분은 심지어 항상 호의적인 벙이 씨에게 이야기할 때조차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벙이 씨의 다하시 씨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이 그녀를 짜증나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본래 오래 기분이 나빠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이날 저녁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은 곧 그녀의 기분에서 희미해졌고 일주일 만에 만난 친구 샬럿 루카스에게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곤 아니 금세 콜린스 씨의 엉뚱함으로 화제를 전환할 수 있었다. 그녀는 콜린스 씨를 샬럿에게 일부러 소개하며 그 괴상한 성격을 직접 보라고 했다. 그러나 첫 두 곡의 춤은 다시금 고통의 시간이었다. 수치심으로 가득한 춤이었다. 콜린스 씨는 어색하고 무겁게 굴었고 파트너를 제대로 챙기기보다는 사과하느라 바빴으며 틀리게 움직여도 자신이 잘못한 줄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렇게 불쾌한 파트너와 춤을 춘다는 게 얼마나 참기 힘든 일인지 그녀는 절실히 깨달았다. 그와의 춤이 끝났을 때 엘리자베스는 말 그대로 해방감을 느꼈다. 그 다음에는 장교와 춤을 췄고 위컴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모두에게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인지 들을 수 있었다. 그 춤이 끝난 후 그녀는 다시 샬럿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하시 씨가 다가와 춤을 청했다. 너무 뜻밖의 일이라 그녀는 정신이 혼미한 채로 손을 내밀어 받아들였다. 그가 곧바로 자리를 떠나자 그녀는 스스로에 침착하지 못함에 속이 상했다. 샬럿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었다. 아마 생각보다 괜찮은 분일지도 몰라. 말도 안 돼. 그게야말로 최악이지. 미워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괜찮다고 느끼게 된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거야. 그런 끔찍한 일은 바라지도 마. 하지만 다시 춤이 시작되고 다하시 씨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자 샬럿은 조용히 속삭였다. 바보처럼 굴지 마. 위컴 씨에 대한 감정이 당신 눈앞에 이 기회를 망치게 두면 안 돼. 저분은 위컴 씨보다 훨씬 높은 분이야.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리에 섰고 자신이 지금 다하시 씨와 마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같은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이 침묵이 두 곡 내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일부러 먼저 말을 걸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곧 침묵을 깨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 불편한 일일 거란 생각이 들어 가볍게 춤에 대해 한마디 던졌다. 그는 짧게 대답했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젠 당신 차례예요. 다하시 씨, 제가 춤 이야기를 꺼냈으니 이제는 당신이 방 크기나 사람 수 같은 걸로 대화를 이어야죠.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말씀만 하신다면 무엇이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 말로 일단은 충분해요. 나중엔 사교 무도회보다 이런 게임 무도회가 훨씬 낫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있어도 괜찮아요.
혹시 춤출 때 대화를 규칙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원칙이라도 있으신가요? 가끔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30분 동안 그대로 있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일부 사람들을 위해선 대화라는 것도 최대한 말을 아껴가며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지금 그 말은 당신 자신의 감정을 고려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 기분을 맞추려는 건가요? 둘 다요. 엘리자베스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둘의 성격이 꽤 비슷하다고 항상 느꼈거든요. 우리는 둘 다 말수가 적고 사교적이지 않아서 뭔가 대단한 말이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대화 하나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속담처럼 오래 회자될 만한 게 아니라면요. 금요사는 당신 성격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하시가 말했다. 제 성격과는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당신은 꽤 정확한 묘사라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제 작품을 스스로 평가할 순 없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다시 춤을 추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춤의 진행상 자연스럽게 이동하던 중 다하시는 조용히 물었다. 엘리자베스 양과 자매분들은 메리턴에 자주 산책 나가시지 않나요? 엘리자베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며칠 전 저희가 메리턴에서 마주쳤을 땐 새로운 분을 막 알게 된 참이었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하시의 얼굴에는 즉각적으로 더 깊은 오만함의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괜히 자극적인 말을 했다고 자책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다하시가 말문을 열었고 약간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위컴 씨는 워낙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지녀서 친구를 사귀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요. 다만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안타깝게도 당신의 우정을 잃으셨죠. 엘리자베스가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 방식은 평생 그분을 괴롭힐 만한 일이었고요. 다하시는 대꾸하지 않았고 화제를 바꾸려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윌리엄 루카스 경이 그들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방 건너편으로 지나가려던 중 다하시를 알아보고는 발걸음을 멈추고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와 엘리자베스의 춤을 칭찬했다.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로 훌륭한 춤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선생님이 상류층 출신이라는 게 명백하군요. 하지만 선생님의 아름다운 파트너 역시 그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즐거운 장면을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기 바라마지 않는 일이 곧 일어나게 된다면 말이죠. 엘리자베스 양. 루카스 경은 말하며 언뜻 제인과 빙의를 바라보았다. 그때가 되면 정말 많은 축하가 쏟아지겠지요. 다하시 씨도 동의하시지요? 하지만 제가 너무 오래 붙들어 두는 건 아닐까 걱정되네요. 저 눈부신 아가씨의 눈빛이 지금 절 나무라고 있으니까요. 다하시는 루카스 경의 마지막 말은 거의 듣지 못했지만 친구를 언급한 부분은 그에게 강하게 와닿았고 그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춤을 추고 있는 빅리와 제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는 자신의 파트너를 향해 말했다. 루카스 경의 끼어들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네요. 우리 아예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방에서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르라면 우리 둘일 거예요. 이미 몇 가지 주제를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했고요. 이제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책 이야기는 어때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책이요? 아니요. 절대요. 우리는 분명 같은 책을 읽지 않거나 읽는다 해도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안타깝네요. 하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대화할 주제는 더 풍부할지도 모르겠네요. 서로의 의견을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저는 무도회장에서 책 이야기 같은 건 못하겠어요.
이런 데선 늘 다른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늘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시나 보군요. 그가 약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네, 늘 그래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생각은 이미 그 주제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고, 그것은 곧 이어 그녀가 갑자기 내뱉은 말에서도 드러났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당신이 거의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다시 씨, 한 번 생긴 분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혹시 그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신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편견에 눈이 가려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시나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견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하는 게 특히 중요하겠죠. 그 질문들이 모두 무슨 의미인가요? 단지 당신 성격을 좀 분석해 보려는 거예요. 그녀는 진지한 분위기를 벗어나려 애쓰며 말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 보려는 중이죠. 그래서 성과는 있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진전이 없네요. 듣는 이야기마다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기만 해요. 그럴 만도 하지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에 대해선 말들이 워낙 엇갈리니까요. 하지만 베넷 양, 당신이 지금 제 성격을 그려보려 하신다면 결과가 양쪽 모두에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당신 기쁨을 막고 싶진 않습니다. 그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조용히 나머지 춤을 마친 후 작별했다. 둘 다 불만스러웠지만 그 강도는 같지 않았다. 다하시의 마음속엔 그녀를 향한 강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그녀를 용서하게 만들었다. 대신 그의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이 떨어지자마자 미스 빅리가 다가와 예의는 차린 듯하지만 냉소적인 표정으로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엘리자베스 양, 조지 위컴 씨가 아주 마음에 드셨다면서요? 당신 언니가 제게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당신에게 미처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더군요. 그 사람은 돌아가신 다하시 씨의 집사였던 옛 위검 씨의 아들이에요. 친구로서 말씀드리자면 그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진 마세요. 다하시 씨가 그를 나쁘게 대했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다하시 씨는 그에게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조지 위컴은 다하시 씨에게 정말 비열하게 굴었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다하시 씨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그는 위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싫어한답니다. 제 오빠가 장교들을 초대하면서 그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위컴이 스스로 빠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했어요. 애초에 그가 이 지역에 온 것 자체가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불쌍하시네요. 엘리자베스 양. 좋아하던 사람의 실체를 알아버렸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 사람 출신을 생각하면 큰 기대를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죄라는 게 결국 출신이라는 말씀이네요. 엘리자베스가 화가 나서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분 스스로 제게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실례했네요. 미스 빅리가 비웃듯 돌아서며 말했다. 괜한 참견이었어요. 그래도 선이었답니다. 건방진 여자.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유치한 공격으로 날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내가 보는 건 그저 당신의 고의적인 무지와 다하시 씨의 악의뿐이야. 그녀는 곧 언니 제인을 찾아갔다. 제인은 빅리에게 위컴에 대한 정보를 은근히 알아보겠다고 했던 터였다. 제인의 얼굴에는 그날 저녁의 만족감을 숨기지 못하는 행복하고 다정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 표정만으로도 얼마나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언니의 감정을 읽어냈고 그 순간 위컴에 대한 걱정도 그의 적들에 대한 분노도 다른 모든 생각도 제인의 행복을 향한 희망 앞에서는 자연스레 밀려났다. 위컴 씨에 대해서 뭘 알아냈는지 궁금해요. 그녀는 제인 못지않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하지만 너무 즐거우셨을 테니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셨겠죠? 그럴 땐 언제든 용서해 드릴게요. 아니야. 제인이 대답했다. 위컴 씨를 잊지는 않았어. 하지만 만족스러운 대답은 듣지 못했어. 빅리 씨는 그의 과거를 다 알지 못하고 바하시 씨가 왜 그에게 화가 났는지도 정확히는 몰라. 그래도 위컴 씨가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는 데에는 확신이 있어 보였어. 다하시 씨는 오히려 위컴 씨에게 지나치게 관대했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그 얘기는 그의 여동생도 똑같이 했어. 위컴 씨가 별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야. 무모한 행동도 많이 했고 다하시 씨의 신뢰를 잃을 만한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 빅리 씨는 위컴 씨를 직접 아는 건 아니잖아. 응. 며칠 전에 머리턴에서 처음 봤대.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다하시 씨에게 들은 걸 전한 셈이네. 좋아. 그걸로 됐어요. 그런데 그 유산, 교부에 대한 얘기는 뭐래요? 정확한 내막은 기억 못 하더라. 다하시 씨한테 여러 번 들었지만 조건부로 맡겨줬던 거라고 생각한대. 빅리 씨가 진심이라는 건 의심하지 않아요. 엘리자베스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설득되기 어려워요. 빅리 씨가 친구를 잘 변호했을 거라는 건 알겠지만 그가 얘기의 일부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 친구에게 들은 거라면 난 여전히 두 사람을 예전처럼 생각할래요. 그녀는 곧 대화를 보다 즐거운 주제로 바꿨고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없을 만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빅리의 애정에 대해 품고 있는 조심스럽지만 행복한 기대를 기꺼이 들어주었고 그녀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중 빅리 씨가 직접 두 사람에게 다가왔고 엘리자베스는 미술 우카스에게 자리를 옮겼다. 그녀가 마지막 파트너가 어땠냐는 질문에 대답도 채 하지 못했을 때 콜린스 씨가 신이 난 얼굴로 다가왔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이강한의 제 후원자에 가까운 친척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남자가 이 집 안주인에게 자기 사촌 미스 드버그와 그녀의 어머니 캐서린 경부인의 이름을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이 모임에서 캐서린 경부인의 조카를 만날 줄이야. 정말 운이 좋았어요. 아직 인사드릴 시간이 남아있어 다행이죠. 이따가 정중히 인사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건 순전히 제 무지였다는 걸 설명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놀라서 물었다. 설마 지금 다하시 씨에게 직접 인사하러 가시려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지금까지 인사를 못 드린 걸 사과할 생각이에요. 그분이 캐서린 경부인의 조카라는 건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마침 지난주에도 경부인께서 아주 건강하셨다는 걸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엘리자베스는 그 계획을 어떻게든 말리려 했었다. 그녀는 콜린스 씨에게 다하시 씨는 그런 식으로 소개도 없이 말을 거는 걸 실례로 여길 것이며 이건 그의 공호에게 바치는 예우가 아니라 무례로 보일 거라고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인사를 나눌 필요도 전혀 없고 만약 꼭 누군가 먼저 말을 건다면 신분상 더 높은 다하시 씨가 먼저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콜린스 씨는 듣는 둥 마는 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는 뚜렷한 태도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양, 당신의 판단력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신이 잘 아는 범위 내에서요.
하지만 평신도들이 따르는 예절과 성직자들이 지켜야 할 예법은 엄연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군요. 제가 보기에 성직자의 지위는 왕국 내 어떤 고귀한 지위와도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겸손을 갖춘 상태에서 말이죠. 그러니 이번 경우에는 제 양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도록 해주세요. 제게는 이것이 의무이자 당연한 도리로 느껴지니까요. 이번 일에 한해서는 제 교육 수준과 익숙한 학문적 훈련 덕분에 엘리자베스 양보다는 제가 옳고 그름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의 조언을 언제든 따를 테지만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엘리자베스를 남겨둔 채 다하시 씨에게로 향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인사를 다하시 씨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다하시 씨는 그의 접근에 명백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쿨린스 씨는 아주 점잖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시작했고 엘리자베스는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입술의 움직임만으로도 사과, 헌스퍼드, 캐서린 경부인 같은 단어들이 들리는 듯했다. 그는 다하시 씨 같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꼴이었다. 다하시 씨는 그를 놀란 눈빛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마침내 콜린스 씨가 발을 멈췄을 때 형식적인 정중함으로 간단히 응대했다. 하지만 콜린스 씨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고 다하시 씨의 무시하는 태도는 그 긴 말이 이어질수록 점점 더 뚜렷해졌다. 결국 다하시 씨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다.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받은 대접에 대해 전혀 불만은 없어요. 다하시 씨는 아주 정중하게 응해주셨고 캐서린 경부인의 안목을 누구보다 신뢰한다면서 경부인께서 절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정말 멋진 말이었죠. 전 그분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자신만의 관심거리가 없었기에 이제 완전히 제인과 빅리 씨에게만 주의를 집중했다. 그리고 그 둘을 바라보며 떠오른 기분 좋은 상상은 그녀 자신도 제인만큼이나 행복하게 만들었다. 제인이 진정한 사랑에 결실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란 생각에 그녀는 빅리 씨의 두 누이조차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뻔히 보였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는 걸 듣게 될까봐 일부러 멀리 떨어지려 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운이 나쁘게도 어머니와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녀는 곧 실망하고 말았다. 어머니가 루카스 부인에게 제인이 곧 빅리 씨와 결혼할 거라는 기대를 숨김없이 털어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에게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였고 그 얘기를 하며 지치지도 않았다. 빅리 씨가 그렇게 매력적인 청년이며 게다가 부자이고 집도 겨우 3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우선 자랑거리였다. 또한 그 누이들도 제인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으니 그들도 이 결혼을 진심으로 바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제인이 좋은 결혼을 하면 나머지 딸들도 덩달아 부유한 남자들을 만날 기회가 생길 거란 기대도 빼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나이에 딸들을 언니에게 맡기고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냐며 즐거워했다. 물론 이런 말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예의이긴 하지만 평생 한 번도 집에 들어박혀 만족해한 적 없는 사람이 바로 베넷 부인이었다. 그녀는 결국 루카스 부인도 곧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며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지만 말투 속에는 자신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시키려 했었고 너무 크게 말하지 말라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전혀 소용없었다. 그리고 더 괴로운 사실은 그녀가 두려워했던 대로 다하시 씨가 그 모든 말을 다 들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저 엘리자베스를 괜한 걱정을 하는구나 라며 나무랐다. 아니, 다하시 씨가 나한테 뭐라고? 내가 왜 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니?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무슨 특별한 예의를 지켜야 할 이유라도 있니?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해야 한다고 누가 그래? 제발, 어머니, 목소리를 좀 낮추세요. 다하시 씨를 화나게 해서 어머니께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그런 태도는 그분 친구에게도 좋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이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부끄러움과 짜증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다하시 씨를 힐끔거렸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걱정이 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항상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관심이 온전히 어머니에게 집중돼 있다는 건 분명했다. 그의 얼굴 표정은 점점 분노에 찬 경멸에서 냉정하고 침착한 무표정으로 바뀌어 갔다. 결국 베넷 부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듯했고 그동안 제인과 빅리의 이야기에 전혀 끼지 못했던 루카스 부인은 지루한 기지개를 켜며 차가운 햄과 치킨을 맛보러 돌아섰다. 엘리자베스는 그제야 조금 안도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식사가 끝난 뒤 노래 이야기가 나왔고 메리가 거의 말릴 틈도 없이 분위기를 맞춰 노래를 부르겠다고 나선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눈짓과 몸짓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메리는 그런 기회를 놓칠 리 없다는 듯 들뜬 얼굴로 노래를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메리를 지켜봤고 각 절이 끝날 때마다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노래가 끝났을 때 누군가 감사 인사 속에 한 곡 더 해달라는 뉘앙스를 풍기자 메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꽃 또 한 곡을 시작했다. 메리의 실력은 이런 자리에서 부르기엔 너무 부족했다. 목소리는 약했고 억지로 꾸민 듯한 태도도 어색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나 괴로웠다. 그녀는 제인이 어떻게 견디는지 보려고 쳐다봤지만 제인은 빅리와 아주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빅리의 두 누이를 보았고 그들은 서로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하시 씨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메리가 밤새 노래를 부르기 전에 말려달라고 눈짓을 보냈다. 그는 눈치를 채고 메리가 두 번째 노래를 마치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구나. 예약, 충분히 즐거웠어. 이제 다른 아가씨들도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가져야지. 메리는 못 들은 척했지만 꽤 당황한 눈치였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메리가 안쓰러웠고 아버지의 직설적인 말투도 속상했다. 자신의 걱정이 오히려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든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노래를 권유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제가 노래를 잘할 수 있다면 콜린스 씨가 말문을 열었다. 기꺼이 한 곡 불러서 이 자리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음악이란 매우 순수한 오락이고 성직자의 직분과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직자에겐 다른 중요한 의무들이 있으니까요. 먼저 11조 계약을 잘 맺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고 후원자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설교문도 직접 써야 하고 남는 시간은 교구 업무와 거주지 정비에 써야 하죠. 집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또 모든 사람, 특히 본인을 추천해준 분들과 그 관련된 이들에게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성직자로서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말을 마치며 다하시 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연설은 방 안의 절반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였고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쳐다보거나 웃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워 보인 사람은 베넷 씨였고 그의 아내는 진지하게 콜린스 씨의 말이 아주 현명했다고 칭찬하면서 루카스 부인에게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정말 독특하고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렇죠. 엘리자베스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가족이 오늘 저녁 서로 망신주기 대회를 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행동하잖아. 이 이상 망신을 잘 당할 수는 없을 거야. 다행히도 빅리 씨와 제인이 이런 모습을 전부 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리고 빅리 씨는 성격상 이런 어리석음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도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그의 누이들과 다하시 씨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가족을 조롱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는 다하시 씨의 말없는 경멸과 두 여인의 비웃는 표정 중 어느 쪽이 더 참기 힘든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그 후의 시간은 엘리자베스에게 별다른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 콜린스 씨가 끈질기게 그녀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와 다시 춤을 추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녀가 다른 사람과 춤출 기회마저 빼앗아버렸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를 다른 아가씨에게 소개하고 춤을 청하도록 설득했지만 그는 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그녀에게 정중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자신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밤새 그녀 곁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계획엔 말로 설득해봐야 소용없었다. 그녀가 가장 큰 위안을 얻은 건 친구 샬럿 루카스 덕분이었다. 샬럿이 자주 그들 곁에 와서 콜린스 씨의 대화를 유쾌하게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더 이상 다하시 씨의 주목을 받는 일은 없었다. 그는 종종 가까이에 서 있었지만 말을 걸 정도로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 이유가 자신이 전에 위컴 씨에 대해 언급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꼈다. 롱본 가족은 그날 파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떠났다. 베넷 부인의 교묘한 수작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마차를 기다리느라 15분이나 더 머물러야 했다. 덕분에 그들은 이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허스트 부인과 그녀의 동생은 피곤하다는 말 외엔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대놓고 집에 손님이 없는 상태를 간절히 바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두 사람은 베넷 부인이 건네는 말마다 냉담하게 반응하며 대화를 거절했고 그 탓에 파티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다. 콜린스 씨의 장황한 인사말조차 그 분위기를 크게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빅리와 그 누이들에게 이날 모임이 얼마나 우아했고 손님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공손했는지를 길게 칭찬하고 있었다. 다하시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베넷 씨 역시 똑같이 아무 말 없이 그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중이었다. 빅리와 제이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오직 둘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허스트 부인이나 빅리 여동생들만큼이나 조용했고 리디아조차도 너무 피곤해서 세상에 나 정말 피곤해 같은 감탄사와 함께 입을 찢을 듯한 하품을 할 뿐이었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되자 베넷 부인은 매우 열정적으로 예의를 갖추며 곧 다시 롱본에서 가족 전체를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빅리 씨에게는 언제든 격식 없이 가족 식사를 하러 와주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며 적극적으로 초대했다. 빅리 씨는 진심 어린 기쁨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고 내일 런던으로 잠깐 다녀온 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꼭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베넷 부인은 그 말에 완전히 만족했다. 그녀는 집을 나서며 혼수 준비와 마차 구입, 애복 마련 등에 필요한 시간만 감안하면
이제 3달이나 넉 달 안에는 달이 네더필드에 정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한껏 들떠 있었다. 콜린스 씨와의 혼인으로 또 다른 딸을 시집 보내게 될 것도 그녀에겐 거의 확실한 일처럼 느껴졌고, 그것 또한 꽤 만족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기쁨의 크기는 빙의와의 혼인 쪽이 훨씬 컸지만 말이다. 엘리자베스는 그녀가 가장 덜 아끼는 자식이었고, 콜린스 씨와의 혼인은 엘리자베스에게는 충분히 괜찮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괜찮다 해도 빅리와 네더필드라는 조합의 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롱본 저택에는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콜린스 씨가 마침내 정식으로 청혼을 한 것이다. 그는 이번 방문이 토요일까지만 허락된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부끄러움을 느낄 성격도 아니라 청혼하는 그 순간조차 전혀 곤혹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이 마치 정해진 절차인 양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행하려 했다. 아침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넷 부인 엘리자베스 그리고 막내딸 중 한 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곧장 베넷 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부인, 이 아침에 제 얘기를 조용히 나눌 기회를 엘리자베스 양께 요청드리고 싶은데 담임께 저의 간절한 청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라 얼굴이 붉어졌고 반응할 틈도 없이 베넷 부인이 바로 나섰다. 아이고, 물론이죠. 리지가 아주 기뻐할 거예요. 반대할 이유가 있을 리가 없죠. 자, 키티 우리 위층으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바느질거리를 챙기며 자리를 뜨려 하자 엘리자베스가 급히 외쳤다. 제발 엄마, 가지 마세요. 이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콜린스 씨 말씀은 굳이 따로 들어야 할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그냥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런 소리 마. 리지, 나는 내가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기를 바란다니까. 그녀가 곤란하고 당황한 얼굴로 정말 자리를 뜨려 하자 베넷 부인은 단호히 말했다. 엘리자베스, 난 내가 콜린스 씨 얘기를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꼭 들어.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최대한 빨리 조용히 끝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당혹스러움과 우스꽝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손을 계속 바쁘게 움직였다. 베넷 부인과 키티는 자리를 떴고 콜린스 씨는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다. 믿어주세요.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양. 당신의 겸손함은 오히려 당신의 다른 미덕을 더 빛나게 해줍니다. 약간의 망설임조차도 제 눈에는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지요. 물론 저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이번 고백에 대한 허락을 이미 받았습니다. 당신의 본래 섬세한 성격상 일부러 모르는 척하실 수도 있지만 제 관심이 명확했다는 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당신을 제 미래의 반려자로 점찍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제가 왜 결혼을 결심했고 또 왜 아내를 고르기 위해 허트퍼드셔에 온 것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콜린스 씨 같은 딱딱하고 근엄한 사람이 자기 감정에 휩쓸렸다는 말에 엘리자베스는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고 그가 멈춘 짧은 순간조차 말을 끊기엔 너무 늦었다. 그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제가 결혼을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제 처지처럼 넉넉한 성직자는 자신의 교구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이 제 행복을 크게 더해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걸 먼저 말씀드렸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제 후원자이신 고귀한 숙녀께서 특별히 권유하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캐서린드 버그 부인께서 2번이나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셨거든요. 토요일 밤 헌스퍼드에서 카드를 치고 있던 중
미스 드버그의 발받침을 젠킨슨 부인이 정리하던 바로 그때였죠. 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콜린스 씨, 당신은 결혼해야 해요. 당신 같은 성직자는 반드시 결혼해야 해요. 제대로 된 여성을 골라요. 내 체면과 당신을 위해서라도요. 너무 귀하게 자란 여자가 아니라 알뜰하게 살림할 줄 아는 활동적인 여성을 골라요. 그게 내 충고예요. 그런 여성을 찾으면 헌스퍼드로 데려오세요. 내가 직접 찾아가 볼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존경하는 사촌 양, 드버그 부인의 관심과 친절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태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당신의 재치와 활달함도 그녀에게 분명히 마음에 들 겁니다. 물론 그녀의 높은 지위에 걸맞은 침묵과 존경심도 필요하겠지만요. 이제 제 일반적인 결혼 계획은 설명드렸고 왜 제 지역이 아닌 롱본에서 신부를 찾기로 했는지를 말씀드릴 차례네요. 사실 제 지역에도 괜찮은 아가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입장인 만큼 물론 아버님께서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만 그 슬픔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버님의 딸들 중 한 명과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 어린 동기이며 제 사촌 양도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사랑의 깊이를 가장 열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뿐이네요. 저는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님께 어떤 지참금을 요구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어머님 돌아가신 후 받게 될 4% 채권 1000파운드가 전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결혼 후에도 단 한마디 불만을 말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쯤 되니 엘리자베스는 반드시 그를 멈춰야 했다. 콜린스 씨, 너무 성급하신 것 같네요. 그녀가 말을 잘랐다. 제가 아직 대답을 드리지 않았다는 걸 잊으셨네요. 그럼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게 이런 큰 영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막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콜린스 씨는 손을 점잖게 흔들며 말했다. 젊은 아가씨들이 처음 청혼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것이 관례라는 건 잘 알고 있지요. 진심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면서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두세 번까지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 지금 하신 말씀에 전혀 낙담하지 않습니다. 곧 당신과 함께 결혼식장에 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놀라운 희망이시네요. 콜린스 씨,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하지만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제 행복을 청혼이 두 번째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걸 수 있을 만큼 대담하지 않아요. 제 거절은 진지한 것이며 당신과 결혼하면 저는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역시 저와 결혼해서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당신 친구 레이디 캐서린께서 저를 안다고 해도 저를 그 지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 여기시지 않을 거예요. 레이디 캐서린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모르겠지만 콜린스 씨는 무겁게 말했다. 저는 그녀께서 당신을 반대하실 거라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녀를 뵐 때 당신의 겸손함, 절약 정신, 그리고 다른 미덕들에 대해 극찬할 작정입니다. 정말 콜린스 씨, 저에 대한 칭찬은 전혀 필요 없어요. 제 감정은 제가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 주신다면 제가 드린 말씀을 믿어주세요. 당신의 청혼에 감사드리며 당신이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도 당신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어요. 청혼을 해주셨으니 제 가족에 대한 예의를 다하신 셈이고 롱본 저택을 상속받으시더라도 그 점에 대해 어떤 죄책감도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 이 일은 여기서 마무리된 걸로 하죠.
그렇게 말하며 엘리자베스가 일어나 방을 나가려 하자 콜린스 씨가 다시 말을 걸었다. 제가 다음에 이 문제로 말씀드릴 때는 지금보다는 더 호의적인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당신이 잔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이 처음엔 남자의 구애를 거절하는 것이 전통이니까요. 어쩌면 지금 하신 말씀도 정중하게 저를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고상한 여성의 행동일지도 모르죠.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콜린스 씨, 당신은 저를 정말 헷갈리게 하네요. 엘리자베스가 다소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제가 지금껏 한 말이 당신께 희망을 주는 말로 들렸다면 제 의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당신이 진짜로 거절로 받아들일지 모르겠군요. 제 사랑하는 사촌, 당신의 거절은 단지 형식적인 말일 뿐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제 청혼이 받아들여지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회적 지위, 드부르그 가문과의 인연, 그리고 당신 가족과의 관계까지 모두 저에게 유리한 요소들이지요. 게다가 당신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자질이 훌륭하다고 해도 유감스럽게도 지참금이 너무 적어서 다른 결혼 제안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진심으로 거절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고상한 여성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저를 애태우려는 의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쿨린스 씨, 저는 그런 고상한 여성 흉내는 전혀 내지 않아요. 정중한 남성을 괴롭히는 걸 우아함이라 생각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청혼은 정말 감사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제 감정이 모든 면에서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명확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저를 당신을 애태우는 여자가 아니라 마음속 진심을 말하는 이성적인 사람으로 봐주세요.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군요. 콜린스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훌륭한 부모님 두 분께서 제 청혼을 승인해 주신다면 결국엔 받아들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기 확신에 빠진 콜린스 씨에게 더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방을 나섰다. 그녀는 결심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그녀의 반복된 거절을 고무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 단호한 거절을 대신 전달하도록 할 것이다. 아버지의 말이라면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우아한 여성의 밀당으로 오해하지는 않을 테니까. 쿨린스 씨는 자신의 성공적인 청혼을 조용히 곱씹을 시간도 거의 없었다. 베넷 부인은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현관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엘리자베스가 문을 열고는 빠른 걸음으로 계단 쪽으로 지나가는 걸 보자마자 곧장 아침 식사실로 들어와 콜린스 씨와 자신에게 열렬히 축하를 건넸다. 둘 사이에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을 몹시 기뻐한 것이다. 콜린스 씨는 그녀의 축하에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며 조금 전 엘리자베스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단호하게 거절하긴 했지만 그것은 여성 특유의 수줍음과 고상한 조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과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넷 부인은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달이 청혼을 반대하는 척하며 사실은 마음에 들어 한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 속단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말을 꺼냈다. 하지만 콜린스 씨, 걱정 마세요. 엘리자베스는 곧 정신 차릴 거예요. 제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저 아이는 고집도 세고 철도 없어서 자기한테 뭐가 좋은 건지 전혀 몰라요. 제가 알려줄 겁니다. 실례합니다. 부인, 콜린스 씨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렇게 고집세고 어리석은 성격이라면 제 입장에서 그런 여자가 아내로서 과연 적합한가 의문이 드는군요. 저는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제 청혼을 계속 거절한다면 억지로 결혼을 밀어붙이는 건 현명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격이라면 제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베넷 부인은 깜짝 놀라 서둘러 해명했다. 엘리자베스는 오직 이런 문제에서만 고집을 부리는 아이예요. 평소엔 정말 착하고 순한 애랍니다. 제가 지금 당장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부부가 함께 나서면 곧 해결될 거예요. 그녀는 콜린스 씨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황급히 서재로 달려가 문을 열며 외쳤다. 여보, 지금 당장 필요해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어서 와서 엘리자베스에게 콜린스 씨와 결혼하라고 하세요. 저희가 결혼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잖아요. 어서 안 그러면 콜린스 씨가 마음을 바꿔서 떠난다고요. 베넷 씨는 책을 읽다 말고 눈을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그 표정은 여느 때처럼 무심했고 그녀의 말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군. 그녀가 다 말한 뒤에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슨 말입니까? 콜린스 씨와 엘리자베스 얘기요.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씨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콜린스 씨는 이제 자기도 엘리자베스를 안 원하겠대요.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요? 듣자 하니 이미 끝난 얘기 같은데 당신이 엘리자베스에게 직접 말해주세요. 콜린스 씨랑 결혼하라고요. 명령하세요. 좋소. 엘리자베스를 데려오시오. 내 의견을 들려주지. 베넷 부인은 벨을 눌러 하인을 불렀고 엘리자베스는 곧 서재로 불려왔다. 이리 와 보렴. 아버지가 말했다. 중요한 얘기를 하자꾸나. 들으니 콜린스 씨가 너에게 청혼을 했다지? 사실이냐? 엘리자베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좋아. 그리고 그 청혼을 거절했다더구나. 맞아요, 아버지. 좋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내 어머니는 내가 그 청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지. 부인. 맞아요. 안 그러면 다시는 저의 얼굴 안 볼 거예요. 그럼 엘리자베스, 너 앞에 불행한 선택지가 놓였구나. 오늘부터 너는 부모 중 한 사람과 인연을 끊어야 해. 콜린스 씨와 결혼하지 않으면 내 어머니는 너를 안 볼 거고 결혼하면 나는 널 다시는 안 볼 거다. 그 말에 엘리자베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시작은 엄숙했지만 결론은 너무도 통쾌했기 때문이다. 반면 베넷 부인은 자기 남편이 자기 뜻을 지지해 줄 거라 믿고 있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저애한테 결혼하라고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여보, 제가 작은 부탁 두 가지만 드릴게요. 베넷 씨가 말했다. 첫째, 이 문제에 대해 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둘째, 서재를 제게 잠시 돌려주세요. 조용히 책 좀 읽어야겠습니다. 하지만 베넷 부인은 남편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음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엘리자베스를 붙잡고 여러 번 설득을 시도했다.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해봤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녀는 제인까지 끌어들여 편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제인은 상냥하게 거절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계속된 압박에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응대했지만 그녀의 결심만큼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한편 콜린스 씨는 혼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워낙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사촌 여동생이 왜 자신의 청혼을 거절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상처는 없었다.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느꼈던 호감은 어디까지나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었고 그녀가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는 걸 보면 오히려 약간 통쾌한 마음까지 들어 아쉬움은 느끼지 않았다. 이처럼 집안이 혼란에 휩싸여 있던 가운데 샬럿 루카스가 하루를 함께 보내기 위해 찾아왔다. 그녀가 현관에 들어섰을 때 리디아가 달려오며 속삭이듯 외쳤다. 잘 왔어. 오늘 완전 재밌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뭔지 알아? 콜린스 씨가 엘리자베스한테 청혼했는데 언니가 거절했어. 샬럿이 반응할 새도 없이 키티가 다가와 똑같은 소식을 전했고 셋이 함께 아침 식사실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에 있던 베넷 부인도 곧장 그 얘기를 꺼냈다. 그녀는 샬럿에게 동정심을 호소하며 엘리자베스가 가족의 뜻을 따르도록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발, 루카스 아가씨, 부탁이에요. 아무도 제 편을 안 들어줘요. 다들 날 무시해요. 제 신경은 완전히 예민한데도 아무도 알아주질 않네요. 샬럿은 뭐라 대답할 새도 없이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방에 들어섰다. 샬럿은 뭐라 대답할 새도 없이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방에 들어섰다. 봐라, 저 애 좀 봐. 베넷 부인이 계속 말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들어오자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우리가 당장 요크에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니까. 하지만 잘 들어, 엘리자베스. 이런 식으로 청혼을 계속 거절하다 보면 평생 혼자 살게 될 거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널 먹여 살리겠니? 나는 너 부양 못해. 그러니까 경고해두는 거야. 오늘부터 나도 너랑 끝이야. 아까 서재에서도 말했지. 다시는 너랑 말 안 하겠다고. 난 약속 지켜. 부모한테 이렇게 불순한 애랑은 말하고 싶지도 않아. 아니, 뭐 솔직히 말하자면 난 누구랑도 말하기 싫어. 이렇게 신경이 약한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겠어? 아무도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 늘 그래, 불평안하면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없어. 딸들은 이런 어머니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반박을 하거나 달래려 해봤자 오히려 더 흥분시키기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넷 부인은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그때 콜린스 씨가 평소보다 더 근엄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다. 그를 보자 베넷 부인은 달들에게 말했다. 이제 다들 입 좀 닫아. 콜린스 씨랑 나랑 단둘이 얘기 좀 해야 하니까.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방을 나갔고 제인과 키티도 뒤따라 나갔다. 하지만 리디아는 끝까지 남아 모든 얘기를 듣겠다는 듯 자리를 지켰다. 샬럿은 콜린스 씨의 과도할 정도로 상세한 안부 인사를 받느라 발이 묶였고 동시에 약간의 호기심도 있어 창가로 가서 창밖을 보는 척하며 대화를 엿들었다. 베넷 부인이 우울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다. 아, 콜린스 씨, 부인. 콜린스 씨가 대답했다. 이 일은 더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죠. 따지고 들 생각은 없습니다. 이내 그는 불쾌함을 감춘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따님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제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겠지요. 운명 앞에서는 누구나 순응해야 하니까요. 저처럼 젊은 나이에 좋은 자리를 얻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 역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따님이 제 청혼을 받아주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얻었을지 의문이 드는 걸 보면 거절을 받은 게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절당한 대상이 점점 가치 없어 보일 때 사람은 더 쉽게 체념하게 되니까요. 부디 제가 딸의 거절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물러난 걸로 인해 당신과 베넷 씨께 무례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담임의 입으로 거절을 들었지 두 분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 점이 제 행동에 흠이 된다면 전 그저 실수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최선의 뜻으로 행동했습니다. 상냥한 반려자를 찾는 동시에 당신 가족에게도 이로운 결혼이 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 태도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콜린스 씨의 청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이 났고 엘리자베스는 그 일로 인한 불쾌한 감정과 어머니가 틈만 나면 내뱉는 짜증 섞인 말에 견디기만 하면 되었다. 당사자인 콜린스 씨는 당황하거나 풀이 죽거나 그녀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무뚝뚝하고 냉랭한 태도와 말없는 분노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전날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열심히 보이던 관심은 이제 루카스 아가씨에게로 옮겨졌다. 샬럿이 그에게 공손히 응대해주는 것이 모두에게, 특히 엘리자베스에게는 더욱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베넷 부인의 불쾌한 기분과 신경쇠약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콜린스 씨 역시 여전히 자존심 상한 상태였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화가 나서라도 일정을 앞당겨 떠나길 바랐지만 그의 계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원래 토요일에 떠날 예정이었고 여전히 그날까지 머물 작정이었다. 아침 식사 후 딸들은 메리턴으로 산책을 나가 위켐 씨가 돌아왔는지 알아보고 렌터필드 무도회에 그가 참석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마침 그가 마을 입구에서 나타나 그들과 함께 이모 댁까지 동행했다. 그곳에서 그는 참석하지 못해 유감이고 속상했으며 모두가 그를 그리워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에게 그는 스스로 무도회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무도회가 가까워질수록 다시 씨를 직접 마주하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시간씩 같은 방에 있게 되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고 저 혼자만 불편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이런 자제심에 깊이 공감했고 둘은 이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호의적인 말을 주고받을 여유를 가졌다. 위켐과 또 다른 장교가 롱봉까지 함께 걸어가며 동행해줬고 그는 특히 엘리자베스에게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다. 그녀는 자신에게 특별히 보인 관심에 만족했고 그를 부모에게 소개할 기회를 얻은 것도 반가웠다. 곧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인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지는 렌터필드였고 그녀는 바로 편지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고급 용지에 부드럽고 우아한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의 표정이 변하고 몇몇 문장을 유독 눈여겨보는 것을 목격했다. 제인은 곧 평정을 되찾아 편지를 접고는 평소처럼 명랑하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내용이 신경 쓰여 위켐에게조차 집중할 수 없었다. 위켐과 장교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자 제인이 눈짓으로 엘리자베스를 위층으로 불렀다. 자신들 방에 도착하자 제인은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이거 캐롤라인 빅리한테서 온 편지야. 내용이 꽤 놀라워. 지금쯤이면 모두 렌터필드를 떠나 런던으로 가고 있을 거야. 다시 돌아올 계획도 없대. 뭐라고 썼는지 들려줄게. 그리고 첫 문장을 읽었다. 그 내용은 어제 갑자기 결정을 내려 오빠를 따라 런던으로 가기로 했고 오늘 저녁에는 그로브너 스트리트에 있는 허스트 씨의 집에서 식사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다음 문장은 이러했다. 허트퍼드셔에서 떠나게 되면서 아쉬운 건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뿐이에요. 가장 소중한 친구여. 하지만 언젠가 다시 그 즐거운 교제를 나눌 날이 오길 바라며 그때까지는 자주 그리고 마음을 터놓는 편지를 주고받는 걸로 이별해. 아쉬움을 달래요. 당신이 그렇게 해줄 거라 믿어요. 이 과장된 표현을 들으면서 엘리자베스는 냉소적인 마음으로 들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출발은 놀라웠지만 크게 슬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빅리 씨가 렌터필드에 없다고 해서 앞으로 그가 돌아오지 않을 이유는 없었고 언니가 그들의 부재로 힘들어할 일도 곧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 안타깝네. 엘리자베스가 잠시 침묵 후 말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캐롤라인이 말한 미래에 즐거운 시간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오지 않겠어. 친구 사이에서 이제 자매로 관계가 발전하면 훨씬 더 기쁘게 만날 수 있겠지. 빅리 씨가 런던에 붙잡혀 있을 이유는 없잖아.
캐롤라인은 분명히 이번 겨울에는 아무도 허트포드셔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 읽어줄게. 어제 오빠가 런던으로 떠날 때는 일이 3대 4일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없고 또 오빠가 한번 런던에 도착하면 금방 떠날 것 같지도 않아서 저희도 따라가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야 오빠가 무료한 시간들을 불편한 호텔에서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겨울은 런던에서 보내고 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당신도 그 무리에 합류할 계획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허트퍼드셔에서의 크리스마스가 그 계절 특유의 즐거움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셋이 떠나서 느끼게 될 공백은 수많은 구운자들 덕분에 전혀 느끼지 않기를 바랄게요. 이걸 보면 제인이 말했다. 그가 이번 겨울엔 다시 오지 않을 게 확실한 것 같아. 확실한 건 캐롤라인 빅리가 그가 돌아오지 않게 만들고 싶다는 거지. 엘리자베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건 전적으로 그의 결정이야. 그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모든 걸 알지 못하니까. 특히 나를 상처 준 부분을 읽어줄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 다하시 씨는 여동생을 보고 싶어 하고 사실 우리는 거의 그만큼 그녀를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조지아나 다하시처럼 아름답고 우아하며 재능 있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녀가 우리 여동생이 된다면 저희가 느끼는 애정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저는 이 감정을 예전에 너에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곳을 떠나기 전에 그 감정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감정을 부당하게 여기지 않길 바래요. 내 오빠는 이미 그녀를 크게 좋아하고 있고 앞으로 자주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가족들도 이 결혼을 원하고 있고 오빠는 다른 어떤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여러 상황에서 사랑이 싹트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이 문장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엘리자베스? 라고 제인이 말을 마쳤다. 이건 너무 명확하지 않니? 캐롤라인은 내가 오빠와 결혼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겠지. 그리고 내가 오빠에게 느끼는 감정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나를 지켜보도록 하려는 거야. 정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럼 내 의견은 전혀 달라. 그걸 듣고 싶어. 물론 듣고 싶지.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 미스 빙클리가 오빠가 내가 아니라 다하시 씨와 결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녀는 그를 따라가서 그가 계속 런던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그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에게 설득하려는 거지. 제인은 고개를 저었다. 정말이야. 제인,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함께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그가 내게 느끼는 감정을 의심하지 않아. 미스 빙클리도 그걸 모를 리 없어. 만약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그런 사랑을 느꼈다면 결혼 준비를 했겠지. 우리는 그들보다 부유하지도 고귀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녀는 미스 다하시를 오빠와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 거지. 왜냐면 한 번 결혼을 시켰으니 두 번째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야. 그 점에서 꽤 영리하긴 하지만 제인, 내가 정말 확신하는 건 미스 빙클리가 오빠가 내가 아닌 그녀의 친구를 사랑한다고 설득할 수 없다는 거야. 만약 우리가 미스 빙클리에 대해 같은 생각을 했다면 제인이 대답했다. 너의 말이 맞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그녀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맞아. 내가 나의 말 대신 그런 생각을 했다니 정말 행복해. 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언니, 그가 이 겨울에 다시 오지 않으면 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겠지.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가 이 겨울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엘리자베스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캐롤라인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한 제안일 뿐, 그런 바람이 그녀의 영향을 미칠 리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엘리자베스는 이 문제에 대해 느끼는 바를 제인에게 최대한 강하게 설명했고, 그 효과를 곧 보게 되었다. 제인의 기분은 침울하지 않았고, 비록 사랑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빙클리가 다시 랩버필드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점차 품게 되었다. 그들은 베넷 부인에게는 그 가족이 떠났다는 사실만 알리고, 빙클리 씨의 행동에 대해 괜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렇게 일부만 전달한 것만으로도 그녀는 몹시 속상해했고, 모두가 친해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 여성들이 떠나게 된 것을 엄청난 불운이라며 한탄했다. 꽤 길게 아쉬움을 토로한 뒤 그녀는 곧 빙클리 씨가 다시 내려올 것이고 다시 옹본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만족스럽게 마무리했다. 비록 그가 단순히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된 것일 뿐이지만 나는 반드시 정식으로 2코스 요리를 준비할 거야.